회색빛 연기가 자욱한 도심의 한 귀퉁이, 화려한 고층 빌딩들 사이로 섬처럼 고립된 쪽방촌이 있습니다. 그곳에 반년 전부터 자리를 잡은 한 노인이 있습니다. 이름은 박진태, 올해 72입니다. 구멍난 메리아스의 낡은 몸뚱이를 뉘인 그는 매일같이 폐지를 줍고 식당에서 남은 잔반으로 끼니를 때웁니다. 주민들은 그를 그저 박씨라 부르며 동정 어린 시선을 보냅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가 입고 있는 낡은 바지 안쪽 주머니에는 강남 한복판의 빌딩 대장과 300억 원이 넘는 자산 목록이 적힌 수첩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왜 평생 일군 부귀영화를 뒤로하고 이 차가운 단칸방으로 숨어든 것일까요? 오늘 그 낡은 수첩에 적힌 한 노인의 진실된 고백이 시작됩니다. 무료로 가능하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박진태입니다. 올해로 72이 되었지요. 남들이 보기엔 그저 폐지나 줍는 노인네지만 사실 저에게는 남부럽지 않은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은 참 불공평하다고들 하지요.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제 앞에는 으리으리한 변호사 사무실의 문이 닫혀 있고 제 손에는 눅눅하게 젖은 폐지 뭉치가 들려 있습니다. 방금 전 제 친아들이라는 놈이 비서에게 시켜 저를 문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저런 노숙자가 어디라고 들어오느냐는 서슬퍼런 꾸지람과 함께 말이죠. 비서의 손이 제 어깨를 밀쳐냈을 때 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성준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더군요. 아니, 마주치기 싫어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제가 전염병 환자라도 되는 양말이죠. 로비에 있던 다른 변호사들과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설마 노숙자가 여기까지? 보안이 뭐 하는 거야? 그런 소리들이 제 귓가를 때렸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은 모릅니다. 자신이 내쫓은 그 노숙자가 사실은 자신이 그토록 갈구하던 유산 300억의 유일한 주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자신이 지금 타고 다니는 수입차도 살고 있는 강남 아파트도 일하고 있는 이 사무실 건물도 모두 제 것이라는 사실을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바지 안주머니를 만졌습니다. 거기엔 여전히 그 수첩이 있었습니다. 강남의 빌딩 3채, 논현동 상가 2동, 그리고 각종 주식과 채권 목록이 빼곡히 적힌 그 수첩. 잉크가 번진 글씨들 사이로 제 인생 50년이 스며 있었습니다. 땀과 눈물로 점철된 50년의 세월이 그 작은 수첩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서자 가을바람이 차갑게 뺨을 때렸습니다. 아니, 차갑다기보다는 서늘했습니다. 마치 제 마음을 아는 듯이 말이죠. 리어카에 실린 폐지 뭉치가 바람에 날릴까봐 손으로 꾹 눌렀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주워 모은 폐지였습니다. 이걸 고물상에 팔면 8,000원쯤 받을 수 있을 겁니다. 50년 전 젊은 시절 하루 품삯으로 받던 돈과 비슷한 액수였습니다. 길을 걷는데 어떤 여학생이 동전 몇 개를 제 리어카에 던져넣고 갔습니다. 할아버지, 이거라도 드세요. 착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동전을 보는 순간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300억을 가진 부자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제 아들에게는 동량을 받아야 할 거지만도 못한 존재였던 겁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쪽방촌으로 향했습니다. 가을 석양이 제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그 그림자가 마치 제 인생의 황혼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가난한 집의 장남으로 태어나 평생을 돈 버는 기계처럼 살았습니다. 1950년대 후반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태어난 저는 어린 시절 단 하루도 배불리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용직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남의 집 빨래를 해주며 근근히 생계를 이었지요.
우리 식구는 7명이었습니다. 할머니, 부모님, 그리고 저를 포함한 4남매. 좁은 단칸방에서 다닥다닥 붙어 살았습니다. 겨울이면 추워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불이 한 채밖에 없어서 4남매가 한 이불을 덮고 잤는데 밤새 서로 이불을 잡아당기느라 싸우곤 했습니다. 아침이면 어머니가 끓여주시는 묽은 죽 한 그릇이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쌀이 귀에서 보리와 잡곡을 섞은 죽이었는데 그나마도 배불리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동생들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늘 배가 고팠습니다.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가져온 도시락이 부러웠습니다. 흰 쌀밥에 계란말이, 햄, 김치가 들어간 도시락. 저는 그런 도시락을 한 번도 싸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싸주시는 보리밥에 김치 한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그마저도 없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점심시간에 운동장으로 나가 친구들이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교실로 돌아왔습니다. 중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건설 현장에 뛰어들었을 때가 15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공사장에서 다치셔서 일을 못하게 되었거든요. 장남인 제가 가장이 되어야 했습니다. 등짐을 지고 계단을 오르내리며 흘린 땀이 얼마나 되는지 모릅니다. 벽돌 20장을 한 번에 지고 5층까지 올라가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무게를 못 이겨 비틀거렸지만 한 달쯤 지나자 익숙해졌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박이고 어깨에는 짐을 진 자국이 움푹 패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시장통에서 리어카를 끌며 청과물을 날랐습니다. 새벽 2시에 일어나 도매시장으로 가서 과일과 채소를 싣고 소매상들에게 배달하는 일이었습니다. 한 달에 20번도 넘게 밤을 새웠고 쉬는 날이라곤 명절 하루뿐이었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보고 진태는 쇠로 만든 놈이라고 놀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쇠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멈출 수 없었을 뿐입니다. 제가 멈추면 가족이 굶었으니까요.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26에 처음으로 작은 땅을 샀습니다. 서울 변두리에 허름한 땅 50평이었는데 그걸 사기 위해 10년을 모았습니다. 변두리의 허름한 땅이었지만 그 등기부등본을 받아들었을 때의 감격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재산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등기부등본을 품에 안고 잠들었습니다. 결혼은 30에 했습니다. 아내는 저처럼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지만 억척스럽고 근면한 사람이었습니다. 공장에서 재봉일을 하는 여공이었는데 처음 본 날부터 마음에 들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눈빛이 맑고 순수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말이 통했습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 함께 땀 흘리자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했지요. 신혼살림은 단칸방이었고 신혼여행은커녕 결혼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더 일했고 작은 건물 한 채를 장만했습니다. 3층짜리 다세대 주택이었는데 월세를 받아 생활비를 벌 수 있었습니다. 40대에는 부동산 경기를 타고 자산이 불어났습니다. 제가 산 변두리 땅들이 개발되면서 가격이 10배, 20배로 뛰었습니다. 50대에 접어들 무렵에는 강남의 빌딩을 소유한 건물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 건물주가 된 것이었습니다. 저에겐 2 자식이 있습니다. 첫째 성준이는 공부머리가 좋았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반에서 1등을 놓친 적이 없었고 중학교에 들어가서는 전교 1등을 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제가 못다한 공부를 아들이 대신해 주는 것 같았으니까요. 명문대 법대를 나와 사법고시에 합격했을 때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들이 우러러보는 변호사가 된 아들을 보며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내 자식만큼은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게 하겠다던 다짐이 이루어진 것 같았으니까요. 둘째 지훈이는 공부보다는 마음씨가 고왔습니다. 성적은 평범했지만 누군가 힘들어하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길에서 다친 고양이를 데려와 밤새 돌보고 친구가 어려우면 자기 용돈을 털어주는 그런 아이였지요. 어린 시절 비 오는 날이면 꼭 길 잃은 강아지를 데려와서는 아빠 하루만 재워주면 안 돼요? 라고 조르곤 했습니다. 대학도 지방의 평범한 학교를 나왔고 졸업 후에는 작은 회사에 다니다가 결혼했습니다. 지금은 이혼하고 식당에서 파출부 일을 하며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제 재산을 누구에게 물려줄 것인가? 당연히 성준이에게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능력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으니 재산을 잘 관리할 수 있을 테니까요. 변호사라는 직업도 안정적이고 수입도 괜찮았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평생 이루지 못한 꿈을 성준이가 이루어준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성준이는 성공한 후로 점점 변해갔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로펌에 취직한 후부터였습니다. 명절에 와서도 비싼 양복 차림으로 거칠에만 하다 가고 전화통화도 바쁘다는 핑계로 짧게 끊기 일쑤였습니다. 아버지, 저 지금 클라이언트랑 미팅 중이라 나중에 다시 걸게요 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그래, 바쁘겠지. 변호사니까라고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핑계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명절에 와도 1시간도 채 머물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전화가 오면 나가서 통화하고 식사가 끝나면 바로 일어나 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내일 재판 준비가 있어서요. 그러면서도 친구들과는 골프를 치러 다니고 해외여행을 가더군요.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사진들을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저와 있을 시간은 없으면서 친구들과는 시간을 보낼 여유가 있었던 겁니다. 반면 지훈이는 힘든 형편에도 주말마다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집을 나간 후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식당에서 일하는데도 말입니다. 제 낡은 양말을 꿰매주고 냉장고에 반찬을 채워놓고 갔습니다. 아빠, 이거 김치찌개 해먹고 이거는 나물이야. 냉동실에 갈비도 넣어뒀으니까 구워 드세요. 지훈이가 만든 반찬을 먹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진짜 효자가 누구일까? 그러던 어느 날 결심했습니다. 가난이라는 가면을 쓰고 자식들의 본 모습을 보기로요. 진짜 효자가 누구인지, 진짜 부모를 생각하는 자식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부자일 때는 누구나 저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난해졌을 때도 저를 찾아오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저를 사랑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반년 전 저는 가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거실에 둘러앉은 아이들에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얘들아, 아빠가 할 이야기가 있다. 사실은 사업이 완전히 망했다. 부동산 투자를 잘못해서 큰 손실을 받고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어. 집은 압류당할 예정이고 남은 돈은 한 푼도 없다. 빚쟁이들이 찾아올지도 모른다. 물론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을 보고 싶었습니다. 성준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하던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아버지,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은 걱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제 체면도 생각하셔야죠. 변호사 아버지가 파산이라니요. 로펌 동료들이 알면 어떡합니까? 제 커리어에 얼마나 큰 타격인지 아십니까? 성준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 아들이, 제가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아들이 가장 먼저 걱정한 것이 저의 안위가 아니라 자기 체면이었다니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버지 빚을 제가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저도 제 가정이 있고 로펌에서의 제 위치도 생각해야 하니까요. 당분간 연락 좀 하지 마세요. 제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가방을 챙겨 일어섰습니다. 저녁 식사도 하지 않고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그날로 성준이는 제 전화를 차단했습니다. 며칠 후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당분간 연락하지 마십시오. 제 입장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로펌에서 제 위치가 어떤지 아시지 않습니까? 파산한 아버지를 둔 변호사라는 소문이 나면 제 커리어는 끝입니다. 부탁입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안부를 묻는 말도 괜찮으냐는 걱정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 걱정뿐이었습니다. 반면 지훈이는 울면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걱정 마. 내가 어떻게든 모실게. 우리 집은 좁지만 아빠 방 하나는 만들 수 있어. 아니면 내가 더 큰 집으로 이사 갈게. 아빠, 나한테 오면 돼. 지훈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진심 어린 눈물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차마 눈을 마주칠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로 딸을 시험하는 제 자신이 비열하게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계속해야 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으니까요. 아니다, 지훈아. 아빠가 내 신세를 어떻게 지냐? 너도 애 키우느라 힘든데. 아빠는 혼자 해결할게. 아빠. 무슨 소리야? 나는 아빠 없으면 안 돼. 하지만 저는 지훈이의 도움마저 거절하고 스스로 쪽방촌으로 들어갔습니다.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으니까요. 제가 정말로 가난해졌을 때, 밑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그때도 저를 찾아오는 자식이 누구인지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평짜리 쪽방으로 이사했습니다. 모든 통장을 비서실장에게 맡기고 제 손에는 10만 원만 남겼습니다. 그렇게 저의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쪽방촌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더 고달팠습니다. 제가 들어간 방은 2평 남짓한 공간이었습니다. 창문 하나, 형광등 하나가 전부인 그곳에서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창문으로는 옆 건물 벽만 보였고 햇빛은 하루에 1시간 정도만 들어왔습니다. 벽은 곰팡이로 얼룩져 있었고 바닥은 삐걱거렸습니다. 화장실과 부엌은 복도 끝에 있는 공용시설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여름엔 찜통 같았습니다. 에어컨은커녕 선풍기도 없어서 밤새 땀을 흘리며 잠을 잤습니다. 모기장도 없어서 모기에게 물려 온몸이 가려웠습니다. 겨울엔 뼈가 시렸습니다. 난방이 되지 않아 두꺼운 이불을 덮어도 추위가 스며들었습니다. 밤에 화장실에 가려면 꽁꽁 엄복도를 걸어가야 했는데 그게 얼마나 고역인지 모릅니다. 한겨울에는 화장실 물이 얼어서 사용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공용 화장실까지 가려면 어두컴컴한 복도를 지나야 했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리는 복도는 밤이 되면 으스스했습니다. 씻으려면 목욕탕까지 걸어가야 했는데 가장 가까운 목욕탕이 20분 거리였습니다. 목욕비를 아끼기 위해 일주일에 한 번만 갔습니다. 그 사이에는 공용 수도에서 물을 받아 방에서 간단히 씻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곳에서 삶의 본질을 보았습니다. 옆방 할머니는 80이 넘었지만 매일 재활용품을 주워 팔아 생계를 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리어카를 끌고 나가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숙연해졌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살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인생이구나 싶었습니다. 아래층의 젊은 청년은 사고로 다리를 다쳐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이곳에 흘러들어왔다고 했습니다. 매일 통증에 시달리면서도 그는 작은 일거리라도 찾으려 애썼습니다. 복지관에서 나눠주는 도시락을 받아와 저와 나눠 먹기도 했습니다. 박 씨, 이거 반 나눠 드세요. 혼자 먹기 아까워서요. 그렇게 말하는 청년의 눈빛이 맑았습니다. 건너편 방의 중년 남자는 사업에 실패하고 이혼한 후 이곳에 왔다고 했습니다. 한때는 제법 잘 나가는 사업가였다는데 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모든 걸 잃었답니다. 그는 매일 구직 사이트를 들여다보며 일자리를 찾았지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나이가 50이 넘으니까 아무도 안 써준다니까요. 박 씨,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봐요.
그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삶을 살았지만 서로를 보살폈습니다. 김치 한 포기를 나눠 먹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함께 걱정해 주었습니다. 누군가 며칠 동안 방문을 열지 않으면 다 같이 걱정하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니에요? 그런 관심과 배려가 이곳에는 있었습니다. 돈은 없었지만 사람의 온기는 있었습니다. 저도 폐지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리어카를 끌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상가 뒤편 아파트 단지 재래시장을 돌며 버려진 박스와 신문을 주웠습니다. 처음에는 쪽팔리고 부끄러웠습니다. 300억을 가진 사람이 폐지를 줍다니. 하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자존심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새벽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가로등 아래에서 박스를 펼치고 리어카에 싣는 작업을 반복했습니다. 허리를 숙였다 펴기를 수백 번 반복하니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손도 거칠어졌습니다. 예전에는 골프를 치며 여유를 즐기던 손이었는데 이제는 굳은 살이 박혀 거칠어진 일꾼의 손이 되었습니다. 한 달에 벌 수 있는 돈은 많아야 30만 원 정도였습니다. 폐지 1kg에 50원씩 주는데 하루에 20kg을 모으면 1,000원입니다. 한 달 내내 쉬지 않고 일해야 3만 원입니다. 거기에 캔이나 플라스틱 같은 걸 주워 팔면 조금 더 벌 수 있었습니다. 방세 10만 원을 내고 나면 하루에 쓸 수 있는 돈은 7,000원 남짓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살았습니다. 아침은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로 때웠습니다. 1,500원짜리 제일 싼 걸로 샀습니다. 점심은 복지관 무료 급식을 먹었습니다. 12시가 되면 복지관 앞에 긴 줄이 섰습니다. 노인들, 노숙자들, 일용직 노동자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처음에는 그 줄에 서는 것이 부끄러웠지만 배가 고프니 자존심도 소용없었습니다. 저녁은 분식집에서 가장 싼 라면 한 그릇을 먹었습니다. 3,000원짜리 기본 라면이었습니다. 가끔 식당 주인이 잔반을 주면 그걸로 이틀을 버텼습니다. 박 씨, 이거 남은 거니까 가져가세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감사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쓰라렸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싶었습니다. 손이 거칠어지고 허리가 휘고 무릎이 아파왔습니다. 거울을 보면 낯선 노인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백발이 되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눈빛도 흐려졌고 등도 굽어졌습니다. 불과 반년 만에 저는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아픔은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고통이었습니다. 하루는 8,000원을 벌기 위해 리어카를 끌고 아들의 변호사 사무실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그놈의 반응을 보고 싶었지요. 혹시 아버지를 찾고 있지는 않을까, 후회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말입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아들이 저를 걱정하고 있기를, 찾고 있기를 바랐습니다. 빌딩 앞에서 저는 리어카를 세우고 기다렸습니다. 점심시간쯤 되면 직원들이 나오니까 성준이도 나오겠지 싶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성준이가 나타났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고급 시계를 찬 그는 동료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잘 차려입은 모습이 멋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저렇게 훌륭하게 성장했다는 게 자랑스러우면서도 씁쓸했습니다. 성준아, 저는 그를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준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에 스친 표정을 저는 똑똑히 봤습니다. 놀람, 당황, 그리고 혐오. 제 아들의 눈에서 저는 혐오를 봤습니다. 마치 길에서 쓰레기를 만난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눈을 피하고는 동료들에게 뭐라 말한 뒤 뒷문으로 도망치듯 빠져나갔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박 변호사 아는 사람인가? 노숙자가 왜 여기까지 와?
그런 말들이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리어카를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1시간 후 문자가 왔습니다.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겠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사시면 제 커리어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로펌 파트너 승진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일로 소문이 나면 어떡합니까? 부탁입니다. 제 인생 좀 망치지 마세요.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인생 좀 망치지 마세요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저는 성준이의 인생을 망치는 존재였습니다. 제가 평생 아끼고 사랑했던 아들이, 제가 명문대에 보내고 변호사로 키워낸 그 아들이 가난한 아버지를 짐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아니, 짐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쪽방으로 돌아와 혼자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지는 못했습니다. 옆방에서 들릴까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50년을 살면서 그렇게 서럽게 운 적이 없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자식에게도 버림받는 것이 세상 이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몸에 탈이 났습니다. 무리하게 폐지를 줍다가 계단에서 넘어져 다리를 심하게 다친 겁니다. 그날은 날씨가 좋지 않았습니다. 비가 내려서 박스가 젖어 무거웠습니다. 리어카에 폐지를 가득 싣고 고물상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골목길 계단을 내려가는데 미끄러졌습니다. 아! 소리를 지르며 넘어졌습니다. 발목이 꺾이면서 심한 통증이 왔습니다. 리어카도 넘어지면서 폐지가 온 거리에 흩어졌습니다. 하루 종일 모은 폐지가 빗물에 젖어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발목이 문제였습니다. 삐끗한 정도가 아니라 심하게 다친 것 같았습니다.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간신히 일어서려고 했지만 발목에 체중을 싣는 순간 극심한 통증이 왔습니다. 발목이 퉁퉁 부어올랐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아팠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노숙자가 넘어진 걸 굳이 도와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간신히 쪽방으로 기어 돌아왔습니다. 30분 거리를 2시간 넘게 걸려서 왔습니다. 발목을 절뚝이며 때로는 기어가며 왔습니다. 쪽방에 도착했을 때는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발목은 2배로 부어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통장에는 3만 원밖에 남지 않았고 그마저도 이번 달 방세를 내야 했습니다. 병원에 가면 최소한 10만 원은 들 텐데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참기로 했습니다. 파스를 사서 붙이고 찬물에 발을 담그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이튿날이 되자 발목은 보라색으로 변했고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려면 벽을 짚고 기어가야 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복지관까지 걸어갈 수가 없었으니까요. 쪽방에 있던 라면 몇 개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쪽방촌 바닥에 누워 끙끙 앓으며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만큼은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가 다쳤는데 외면하지는 않겠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고객님의 요청으로 차단된 번호입니다. 기계음이 차갑게 들렸습니다. 여전히 저는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성준아, 아빠가 많이 아프다. 계단에서 넘어져서 발목을 다쳤어. 병원에 좀 데려다 줄 수 있겠니? 돈도 없고 혼자서는 움직일 수가 없구나.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을 기다려도 2시간을 기다려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혹시 바빠서 못 본 건가 싶어 전화를 다시 걸어봤지만 여전히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딸 지윤이에게도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지윤이는 지금 아마 식당에서 일하고 있을 테니까요. 고된 일을 하는데 방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틀이 지나도 답장은 없었습니다. 성준이는 제 문자를 읽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부모도 짐짝 취급하는 것이 세상 이치인가 싶어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20대에 허리가 휘도록 일해서 번 돈으로 그놈을 키웠건만 이제 와서 제게 남은 것은 버려진 폐지만도 못한 취급뿐이었습니다. 명문대 등록금을 대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한 학기에 500만 원씩 1년에 1000만 원. 4년이면 4천만 원입니다. 거기에 생활비, 책값, 학원비까지 합하면 억대가 들어갔습니다. 사법고시 준비할 때는 따로 학원비와 생활비를 댔습니다. 그렇게 번 돈을 전부 아들 교육비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이 저를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열이 펄펄 끓었습니다. 발목은 퉁퉁 부어올랐고 통증이 온몸으로 번졌습니다. 염증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온몸이 뜨겁고 식은땀이 났습니다. 정신이 흐릿해지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이렇게 죽는구나. 이렇게 쪽방에서 혼자 죽는 것이 제 운명인가 봅니다. 평생을 악착같이 일했건만 300억이라는 재산을 모았건만 결국 2평짜리 쪽방에서 혼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죽으면 누가 제 시신을 발견할까요? 아마 며칠은 지나야 옆방 사람들이 냄새를 맡고 신고하겠지요. 그렇게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되어 공동묘지에 묻히는 것이 제 마지막 일일까요? 그때였습니다. 낡은 판잣집 문을 누군가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환청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아버지, 계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문이 벌컥 열리고 땀 범벅이 된 얼굴로 헐떡이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다름 아닌 딸 지훈이었습니다. 흐릿한 눈으로 딸을 바라보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지훈아. 아버지. 지훈이가 달려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딸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아버지. 지훈이는 제 다리를 보자마자 주저앉아 통곡을 했습니다. 아빠,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왜 진작 연락 안 했어? 지훈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면서 제 발목을 살폈습니다. 이게 뭐야, 이렇게까지 부었는데 왜 병원을 안 갔어? 어떻게 알고? 저는 가까스로 말을 이었습니다. 동네 분이 연락하셨어요. 아버지가 계단에서 넘어지셨다고 며칠째 문을 안 여신다고. 걱정돼서 확인해 달라고요. 옆방 할머니가 지훈이에게 연락한 것이었습니다. 지훈이는 일을 마치자마자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내가 모신다고 했잖아요. 왜 혼자 이렇게 고생하세요? 지훈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차마 딸을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괜찮다, 지훈아. 아빠는 괜찮으니까 그냥 가거라. 너도 일하느라 힘든데 아빠까지 신경 쓰지 마라. 무슨 소리예요? 지금 당장 병원 가야 해요. 열도 엄청 나는데 이러다 큰일 나요. 지훈이는 제 팔을 부축했습니다. 저는 딸의 작은 어깨에 기대어 간신히 일어섰습니다. 발목에 체중을 싣지 못해 비틀거렸지만 지훈이가 꼭 붙들어 주었습니다. 천천히 가요, 아빠. 내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렇게 우리는 근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갈 때마다 지훈이가 제 무게를 지탱했습니다. 작은 딸이 늙은 아비를 부축하는 모습이 얼마나 애처로워 보였을까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지만 지훈이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사가 제 발목을 살폈습니다. 인대가 파열되었고 염증도 심합니다. 왜 이렇게 오래 방치하셨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의사의 말에 지훈이가 또 울었습니다. 치료를 받고 깁스를 하고 나니 통증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나오는 길 지윤이가 주머니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아빠 이거. 봉투 안에는 돈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100원짜리 지폐부터 만원짜리 지폐까지 다양한 돈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3천만 원이에요. 내가 파출부 일하면서 꼬박꼬박 모은 전세 자금이에요. 뭐? 전세 자금을?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빠 치료비 쓰고 작은 방이라도 얻어요. 나 전세 안 살아도 돼요. 월세방도 괜찮아요. 아빠랑 같이 살면 되니까.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지윤이는 자기도 월세방에서 어린 아이를 키우며 힘들게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사업 실패 후 집을 나갔고 혼자서 식당 일을 하며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지요. 아침 6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하는 고된 일이었습니다.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홀서빙하고 손은 늘 거칠었고 허리는 아팠습니다. 그런 딸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을 제 앞에 내놓은 겁니다. 봉투는 기름때가 묻고 구겨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날들을 일하며 한 푼 두 푼 모았을까요? 설거지로 터진 손, 뜨거운 기름에 댄 팔, 무거운 쟁반을 들며 아파온 허리를 견디며 모은 돈이었을 것입니다. 밤늦게 퇴근해서도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고 그러면서도 조금씩 저축한 돈이었을 것입니다. 지윤아, 이건 내 전세 자금이잖아. 이걸 어떻게 해? 아빠한테는 아빠밖에 없잖아요. 지윤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빠는 연락도 안 되고 나는 아빠 잃으면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돈은 다시 모으면 되는데 아빠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 봉투가 제 눈에는 그 어떤 다이아몬드보다 빛나 보였습니다. 300억보다 더 큰 가치가 있어 보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딸의 사랑이었고 효심이었고 진심이었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지윤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 나한테는 아빠밖에 없어요. 엄마도 돌아가셨고 오빠는 연락도 안 되고 나는 아빠 잃으면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제발 아프지 말고 힘들면 나한테 말해요. 내가 어떻게든 할게요. 딸의 음성이 떨렸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부자가 누구인지, 진짜 효자가 누구인지를. 명문대를 나오고 변호사가 되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아들이 효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효자는 자기 형편도 어려우면서 부모를 챙기는 딸이었습니다. 진짜 부자는 300억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자식의 진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윤아,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해. 저는 딸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50년을 살면서 자식 앞에서 운 건 처음이었습니다. 아빠, 왜 울어요? 괜찮아요. 우리 이제 같이 살면 돼요. 지윤이도 울면서 저를 안았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저는 지윤이를 따라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치료를 마치고 병실에 누워있는 동안 저는 오랫동안 준비해온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온 것입니다. 지윤이에게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지윤아, 잠깐 나가 있겠니? 네. 왜요, 아빠? 아빠가 전화 한 통 해야 할 곳이 있다. 지윤이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회장님,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반년 만에 듣는 비서실장의 목소리였습니다. 김 실장, 내일 아침 9시에 병원으로 와주게. 그리고 서류 일체를 가져오고 등기부등본, 통장, 인감증명서 전부 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괜찮으십니까? 많이 편찮으시다고 들었습니다. 괜찮네. 이제 모든 게 정리될 것 같아. 반년간 수고 많았네.
아닙니다, 회장님. 제 임무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밝혀야 했습니다. 지훈이에게 진실을 말해야 했고 성준이에게는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깨끗한 정장을 입고 나타난 비서실장이 제 앞에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검은색 서류 가방을 든 5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옆에 있던 지훈이는 영문을 몰라 눈만 동그랗게 떴습니다. 저분은 누구세요? 지훈이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회장님, 서류 가져왔습니다. 비서실장이 서류 가방을 열어 각종 서류를 꺼냈습니다. 등기부등본, 통장 사본, 주식 증서, 각종 계약서들이 쏟아졌습니다. 지훈이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아빠, 이게 무슨... 지훈아, 앉아라. 아빠가 할 이야기가 있다. 저는 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아빠는 사실 가난하지 않단다. 아빠에게는 300억이 넘는 재산이 있어. 강남에 빌딩도 있고 상가도 있고 주식도 있지. 네? 그게 무슨... 지훈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반년 전 아빠가 파산했다고 한 건 거짓말이었어. 아빠는 너희들을 시험하고 싶었던 거야. 진짜 효자가 누구인지, 진짜 부모를 생각하는 자식이 누구인지 알고 싶었어. 아빠. 지훈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오빠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 성준이도 알고 있었지. 하지만 그 녀석은 아빠를 찾지 않았어. 아니, 오히려 피했지. 가난한 아빠가 창피하다고 자기 체면에 해가 된다고 했어. 아빠가 직접 찾아갔는데도 뒷문으로 도망갔단다. 전화도 차단하고 문자도 답장하지 않았어. 아빠. 지훈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너는 달랐어, 지훈아. 너는 내 전 재산을 내놓으면서까지 아빠를 모시려고 했지. 내가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아빠는 다 알고 있었어. 혼자서 애 키우고 하루 16시간씩 일하고 그러면서도 너는 아빠를 선택했어. 저는 딸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고맙다, 지훈아. 이 못난 아비를 끝까지 버리지 않아줘서. 아빠를 사랑해줘서. 이제 이 아빠가 너의 눈물을 닦아줄게. 내가 평생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줄게. 내 아이, 우리 손주가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게. 지훈이는 그제야 와락 저에게 안겨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내가 더 잘했어야 하는데. 더 자주 찾아뵀어야 하는데. 아니다, 지훈아. 넌 충분히 잘했어. 내가 아빠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진심으로 아빠를 사랑해줬잖아. 저도 딸을 끌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비서실장이 조용히 서류를 정리하며 기다렸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저는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지훈아, 이제 내 오빠한테 연락을 해야겠다. 그 녀석도 알아야 할 것들이 있으니까. 오빠한테요? 응.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할 시간이야. 일주일 뒤 아들 성준이의 변호사 사무실로 내용 증명이 한 통 날아갔습니다. 제가 소유한 건물의 임대 계약을 해지하고 증여했던 재산을 회수하겠다는 통보였지요. 성준이가 쓰던 사무실도 타고 다니던 수입차도 살고 있던 아파트도 모두 제 명이었습니다. 결혼할 때 증여했던 강남 아파트도 개업할 때 사준 사무실도 모두 제 돈으로 마련한 것들이었습니다. 내용 증명을 받은 성준이가 사색이 되어 달려왔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성준이를 만났을 때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이긴. 내용 증명에 다 써 있지 않더냐?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성준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성준아, 넌 아빠를 저버렸어. 가난한 아빠가 창피하다고 내 체면에 해가 된다고 했지.
전화를 차단하고 문자도 답장하지 않았어. 아빠가 직접 찾아갔는데도 뒷문으로 도망갔지.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없었습니다. 정신이 없었다고. 아빠가 계단에서 넘어져 죽어가고 있을 때도 정신이 없었냐? 아빠가 문자를 보냈는데도 답장 한 통 안 했잖아.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성준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결정했다. 내 재산 300억은 모두 사회에 환원할 거야. 복지시설과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울 거란다. 쪽방촌에서 만난 사람들,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시설을 만들 거야. 아버지, 성준이가 놀라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남은 사업체는 내 동생 지훈이에게 넘길 것이다. 지훈이는 비록 내만큼 능력이 뛰어나지는 않지만 사람을 보는 따뜻한 마음이 있어. 그 마음으로 사업을 하면 분명 잘할 수 있을 거야.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성준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양복을 입은 채로 병원 로비에서 무릎을 꿇은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성준이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니, 개의치 않는 척했지만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늦었어, 성준아. 넌 이미 선택했어. 아빠보다 돈을, 아빠보다 체면을 선택했지. 그 선택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이야. 이제 그 대가를 치르는 거야. 저는 마지막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제 자랑이었고 제 희망이었던 아들. 하지만 이제는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너는 내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그 잘난 체면이나 지키며 살아라. 아빠 없이도 잘할 수 있다고 했으니 그렇게 살아봐.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을 개척해. 그게 내게 더 좋을 거야. 저는 돌아서서 나왔습니다. 성준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지훈이와 함께 작은 정원이 있는 집으로 이사합니다. 쪽방촌을 떠나 지훈이가 골라준 아담한 2층 주택으로요. 정원에는 지훈이가 심은 장미가 피어 있고 거실 창으로는 햇살이 가득 들어옵니다. 손녀가 뛰어노는 정원을 보며 저는 이 이야기를 씁니다. 낡은 쪽방촌에서 얻은 교훈,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건 결국 사람의 마음뿐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300억이 있어도 진심을 얻지 못하면 쪽방촌 노인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하지만 3천만 원밖에 없어도 진심을 주고받는 가족이 있다면 그게 진짜 부자입니다. 혹시 저와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짜 효자는 부모가 부자일 때만 찾아오는 사람이 아니라 부모가 가난할 때도 곁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늦었지만 저는 이제야 그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 남은 인생은 진짜 효자인 지훈이와 함께 그리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쓰려고 합니다. 쪽방촌에서 만난 할머니, 청년 아저씨. 그분들을 위한 무료 진료소와 쉼터를 만들 겁니다. 그것이 제가 300억을 가진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손녀가 정원에서 할아버지 하고 부릅니다. 저는 이 글을 마치고 손녀에게로 갑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제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다른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